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오늘도 8시 50분 이른 시각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주부터 8시 50분에 여러분들을 100분간 생방송으로 찾아뵙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수본의 수사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 일부는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지역구 내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송영길 당대표도 화들짝 놀란 분위기인데 과연 12명 누굴지, 왜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어떻게 할지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관련된 책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윤 전 총장 측은 가장 정확한 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윤 전 총장이 나는 보수주의다라는 것을 사실상 선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여당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인 6명, 가족 6명입니다. 명단 공개를 안 한 민주당, 권익위 의원 6건, 가족 10건이 의심된다. 당초 엄단을 공언하며 권익위의 조사를 맡겼던 여당, 결과가 막상 나오자 소명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국회의원 누가 어떤 식으로 투기를 한 건가? 국민권익위가 투기가 의심된다라고 판단했던 근거가 있는 만큼 과연 어떤 정보를 활용하여 투기를 한 것일까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 밝혔을까요? 잠시 후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국민 부담액이라고 있습니다. 세금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연금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국가에 내는 돈인데 작년에 한 명당 국가에 낸 국민 부담액이 1,019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국가에 내야 하는 이 부담액이 점점 늘고 있는데 벌써 1,000만 원이 넘어섰는데 이 부담 증가 속도가 OECD 1위라고 합니다. 2024년엔 국민 1인당 1년에 1,218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부담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돼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신문. 사설 2편을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코너 속의 코너. 사설 대 사설인데 함께 보시죠. 일제에 강제징용당한 피해자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사안을 두고 조선일보 한겨레의 사설이 엇갈렸습니다. 조선일보는 전례 없는 사법혼란, 선거용 반일몰이, 반일감정몰이의 필연적 결과다라고 김명수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부정, 국민 정서를 따른다고 국제법을 무시하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부 내에조차 동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한겨레 신문은 정반대의 사설을 했습니다. 1심 판결을 비판한 건데요.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면서 황당 논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라는 등 일반적인 정치 외교적 가치 판단, 이 판결에 개입했다. 대법원이 불과 3년 전 확립한 법리를 하급심, 이번 1심이죠. 새로울 것도 없는 논리로 부정한 셈이다. 법적 혼란을 일으키고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의 정반대의 사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도 이 사설 대 사설을 통해서 조간신문들의 서로 상이한 관점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 전문가 최고봉입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병미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실세 민주당의 부산 전재수 의원님,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 톱뉴스 주제가 참 흥미롭습니다. 일단 거두절미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제목, 윤석열 모태 보수? 다소 무슨 소리일까? 라고 궁금해지는 제목인데 윤 전 총장을 다룬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이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을 다룬 또 다른 책이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별의 순간은 오는가? 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윤 전 총장이 2017년 박근혜 특검, 2009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반대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수사하는 것도 반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하는 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당시부터 반대를 했었다는 겁니다. 2012년 부친과 박근혜 당시 후보의 유세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었다. 이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일화가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2012년 박근혜 당시 후보의 유세 현장을 방문했다. 윤 전 총장 본인도 나는 원래 보수주의자다라고 주변에 수차례 말해왔다라고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가는 윤석열 전 총장의 관련 논문을 쓰다가 이 책을 저술했다라고 하고요. 윤 전 총장 측의 설명이 흥미로운데 이 책에 대해서 방금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3자적 시각으로 팩트 확인을 거친 최초의 책이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과의 교감 하에 쓰여진 처음 책이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책. 이 말인즉슨 앞선 내용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반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 현장을 찾았고 나는 보수주의자다라고 말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윤 전 총장이 사실 확인을 해주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일단은 돌다리도 다시 한번 두들겨 볼 텐데 윤 전 총장 측이 이 책에 대해서 소위 검수한박의 그 검수가 아니라 책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팩트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권의 책이 있었죠. 윤석열의 시간, 윤석열의 운명 등등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들은 윤 전 총장을 잠시 만났거나 아니면 사실 교감 없이 쓰여진 책이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별의 순간은 오는가 이 책 자체는 윤석열 총장과의 교감 속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은데 글쎄요. 지금 저희가 소개한 내용은 윤석열 스스로가, 윤 전 총장 스스로가 나는 보수주의자다. 그러면서 사례들이 나오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일단 본인은 찬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밀어붙였던 건 당시에, 김수남 검찰총장이었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는 거고, 예. 또 하나가 2012년 대선 당시에 아버지를 모시고 신촌 유세 현장에도 찾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나 나오고, 또 하나가 뭐냐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거의 2인자라 이렇게 불렸던 인물인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 야권 인사를 만나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총장을 지목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저 책 전체가 윤석열 총장의 보수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책인지는 사실 읽어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으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층을 향해서 강력하게 구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글쎄요.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는 지금부터 엇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윤 전 총장이 원칙주의자, 공정과 정의라는 브랜드 대신에 보수주의를 택한다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중도층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 쪽으로, 보수층 쪽으로 매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얘기해 보겠고요. 책 속에도 윤 전 총장의 어린 시절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나온 사진을 포함해서 윤 전 총장의 어떤 지지 모임에서도 이 어린 시절 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부친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윤 전 총장의 어렸을 적 사진인데 지금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상당히 좀 개구진 표정도 좀 보이고 부친과 함께 찍은 사진. 이 책에 보면 앞서 봤듯이 2012년에 이 부친과 함께 박근혜 당시 후보의 유세 현장을 방문했었다라고 이 책은 기술되어 있기도 하죠. 자, 이 사진은 윤 전 총장의 지지 모임에 따르면은 이제 돌 때 사진이다라고 하고요.
자, 어린 소년 시절의 사진 등등이 함께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모습들 볼 수 있고요. 충암 중학교 다닐 때, 이때부터는 좀 눈빛이 살아있군요. 자, 그리고 충암 고등학교 때의 사진도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사진이군요. 이건 대학 졸업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와서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원래부터 보수주의자였다. 박근혜 당시 후보의 유세 현장을 방문했었다. 요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을 방문한 건 부친과 함께 방문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책 내용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친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리고 가족들이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들이 있었다면 고령의 아버님을 모시고 현장을 찾을 수는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의 마음이 있었던 건지를 확인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언론의 기사를 접하면서 볼 수 있는 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시각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예. 근데 지난날 우리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라는 말을 쓰지도 말라 이렇게 언급하면서 중도 외연 확장이 주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현재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딱히 어떤 결정을 할지는 국민들이 아직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을 꾀할 때만이 정권 교체의 안정적인 길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들고 나오면서 조금 더 색채를 분명하게 한다면 그게 아직 정치에 전면적으로 발이 내딛지 않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외연 확장을 오히려 좀 닫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책에 대한 내용들이 흥미롭기도 하고 얼른 좀 사서 읽어볼 때만이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좋게 작용할 건지 나쁘게 작용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판단 유보입니다. 책을 판단 보지 유보. 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요 내용. 그렇다면 다른 당의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나는 보수주의자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해왔다. 물론 이 책 주장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책들이 아마 서점에 여러 권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책들을 보면은 그 하나씩 전부 다 저희들이 뭐 팩트 체크를 할 그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야 될 때가 오셨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분명히 저 책을 보면 이제 사진이 제공이 되고 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사진을 골라서 아마 출판사에도 주고 작가에도 줬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 지인이라든지 또 뭐 친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책을 가지고 또 대신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뭐 의견을 밝힌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좀 국민들 앞에 스스로 나서가지고 스스로를 좀 보여줄 때가 왔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이제 윤석열 총장께서 이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지지율은 어떻게 보자면 반사체의 성격이 강하죠. 이제는 스스로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 비전도 제시하는 이런 발광체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모셨잖아요. 배종찬 소장님. 네. 이 책 내용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의 입으로 나는 보수주의자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도 갔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나는 끝끝내 반대했었다. 나는 보수주의자다. 라고 만약에 이제 선언을 하게 된다면 윤 총장의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상 상당히 높은데 혹시 이게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에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발광체로 전환되려는 시도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그것은 결국 보수층의 지지를 지금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인데 예.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또는 보수 야권 후보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핵심 지지층을 견고하게 다지는 것이 사실은 대선 후보로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것이 가장 피해야 될 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층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럼 반문 정서가 기반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과 대립각에 서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가장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면 중도층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임기 후반부에 대체적으로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보수 성향을 띠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중도 보수적 성격이 강해진 중도층을 향해서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외연확대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견제에 나섰어요. 왜 나섰을까? 아니, 아직 본인이 직접 이 대선 후보로서의 입을 열고 있지도 않은데 왜 견제에 나섰을까? 그게 이른바 이야기하는 선점효과입니다. 이제 중도층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 MZ세대예요. 2030. 그런데 MZ세대에 지금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준석이에요. 물론 이제 김병민 우리 위원도 계십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주의자라고 선언하고 중도층, 보수층 잡고 MZ세대만 잡으면 차기 대권에 상당히 유리해지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빨리 자꾸 본인이 입 열지 않고 본인이 왜 무대에 나서지 않아? 예. 최적의 타이밍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까지는 정당의 시간이에요. 6월까지 또 조국의 시간도 있죠. 조국의 시간도 있고. 해고력이 발간됐으니까. 정당의 시간도 있고. 본인은 7, 8월부터 생각했죠. 그렇군요. 최적의 타이밍. 배종찬 소장님의 또 독특한 분석, 흥미로운 분석도 듣고 있습니다. 안보 행보에도 최근 나선 윤석열 전 총장, 천안함 생존 장병, 이렇게 그때 일화를 얘기했습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후회장이죠. 평소 이용당하는 게 싫어서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피해왔는데 윤 전 총장이 대전으로 오겠다며 직접 전화와서 승낙을 했다. 뭔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진정성을 느꼈다. 대개 정치인 면담 30분이면 끝났는데 3시간 정도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기자, 처음에 이 전준혁 전후회장이 싫다고 거절했다면서요? 여러 차례 거절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사진 찍기용으로 이렇게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정치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윤 전 총장이 전화를 와서 내가 대전으로 가겠다. 그래서 결국 승낙을 했고 3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고 하니까 굉장히 나름 그 만남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모든 대선 주자들은 대선 때는 다 찾아갑니다. 꼭 윤석열 총장뿐이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굉장히 진보성이 강했던 이회수 작가를 찾아가서 만난 적도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선거 때면 김종인 위원장도 찾으러 가고, 조홍천 의원도 사실 여러 차례 가서 삼고초를 태서 이제 모셔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 대선 때는 역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찾으러 가는데, 문제는 이제 집권 이후에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죠. 원래 선거라는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와 상대편을 가르는 작업인 거고, 오히려 집권하고 나면 내 편을 설득하고 상대편을 끌어안는 작업인 건데, 우리나라는 늘 거꾸로 갑니다. 선거 때는 오히려 다 외연 확장을 노력하는데 오히려 집권하면 그렇지 않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저 행보를 보면서 당연히 바람직한 겁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찾아가는 게 바람직한데 저 마음을 집권 이후에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원도에서의 방역법 위반 지적을 받으시고도 서울에서 재차 그러시니 윤 총장께서 말씀하시는 법치는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마스크는 제대로 쓰고 다닙시다. 현충원 참배하고 썼던 방명록에 썼던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국 전 장관은 악마가 돼 있고 본인은 정의의 사도, 천사처럼 돼 있는데 이게 허위의 이미지다, 가짜 이미지다, 이런 거를 좀 나오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굳이 우리 당 의원들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나. 대권 도전은 우리 당과 함께하겠다는 정치적 표현이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윤 전 총장의 친구죠. 입당설 억측이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어떤 결정도 한 적 없다라고 본인이 말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재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입당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도 오래전부터 이제 윤석열 총장님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이제 피곤해지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3월 달에 검찰총장을 퇴임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3개월, 이제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 또 어떤 사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떻는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석열 총장을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새 정치에 대한 기대. 새 정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어떤 공정과 정의의 상징 비슷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이제 행보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인연이 있는 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는 뭐 지인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 이렇게 이제 자꾸만 정치권으로 말하자면 정치권 주변을 아웃복싱 하듯이 맴돌면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국민들이 좀 피곤해 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는 전면에 좀 나서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또 입당 문제에 대해서도 밝혀주시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본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를 어떻게 하고 일자리를 어떻게 하고 이 이야기하기에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제는 좀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쯤에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를 한번 볼 텐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했을 겁니다. 아니 어떤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처럼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여론조사마다 다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어떤 여론조사가 맞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 그 해답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해서 피플네트워크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이 35.7%, 이재명 지사는 25.7%, 이낙연 전 대표는 13.8%입니다. 자, 그런데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등이 의뢰하고 케이스텔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가 28%, 윤석열 총장이 20%, 이낙연 전 대표가 9%로 아까와 상이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배종찬 소장님, 왜 이렇게 여론조사마다 달라요, 결과가? 이게 샤보를 생각하면 됩니다. 샤보. 샤보? 샤이 보수. 샤이 보수. 그러니까. 그게 샤보예요, 줄여서? 그렇죠. 샤보입니다. 자, 앞서 이제. 전 불어인 줄 알았어요, 불어. 윤석열 전 총장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보여주실 수가 있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이 35.7%, 30%대 중반 정도 나온 이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예요. 그러니까 면접원이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계음을 듣고서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예, 대면이 아니라. 그렇죠. 자동응답 조사는 약한 보수일지라도 느슨한 보수일지라도 버튼을 눌러서 의사표명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조금 지지하더라도 지지한다라고 응답을 하는 셈이나 다름없는 거죠. 요건 이제 자동응답기.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응답은 샤이 보수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35.7%로 높게 나왔는데 예. 면접원이 직접 물어봅니다. 자, 우리 이재명 기자에게 면접원이 직접 어느 정당 지지해요? 물어보면 본인이 아주 확고하게 지지하지 않으면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면접원이 물어볼 때는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응답을 피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인 경우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원이 직접 질문을 하게 되는 면접원 전화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요거는 아까 ARS가 아니라 그렇죠. 면접원이 직접 물어본 거다. 면접원이 직접 물어본 겁니다. 샤보. 그렇죠. 샤이 보수가 응답을 적게 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샤이 보수 영향 때문에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이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이낙연 연령대가 높은 지지층으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낙연 전 대표도 조금 높게 나와요. 그러네요. 자동응답기에서는. 그런데 샤이 보수 영향이 있는 면접원이 직접 질문을 하는 전화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야, 이거 몰랐던 건데, 자, 확실히.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전문가답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돌직구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아니 그럼 정답이 뭐야? 하나만 하지 왜 두 개를 해? 정답이 없어요. 예. 정답이 사실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느슨하게 지지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게 확실한 지지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예. 번거로우시더라도 같은 조사 기관의 같은 조사 방법의 흐름을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아, 명확한 궁금증을 풀어줬는데, 이재명 기자가 좀 갸우뚱한 표정이에요. 가혹한 건 아니고요. 사실 예. 지금 배종찬 소장이 잘 정리한 것처럼 ARS 전화 응답기로 했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왔었고 또 전화 면접 때는 이재명 지사가 대체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ARS는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높은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극적 응답자도 많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응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높을 때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반으로 선거 연결해 보면 투표율이 높으면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유리할 수 있고 투표율이 낮다면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뭐 윤석열 총장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전 저 여론조사에서 봐야 될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게 ARS냐 전화 면접이냐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앞선 것도 25%, 그다음에 그러니까 ARS도 한 25%, 전화 면접도 28%. 굉장히 견고한 나름 20대 중반에서 후반에 지지율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아까 앞선 건 20%, 그렇지 않은 건 35%.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까 전에 처음 보수주의라 본인이 얘기한 것도 굉장히 여기에 연관이 있는데 조금 전에 배종찬 소장도 얘기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지지율이 견고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이라는 더 강한 경고층을 잡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과연 보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시장 보수, 안보 보수를 얘기하는데 이미 윤석열 총장은 시장 보수 관련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선택할 자유다. 그 책은 굉장히 시장주의적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제 시장 보수인 게 입증이 됐죠. 안보 보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현충원 때 가서 조국에 헌신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내지는 천안함 생존 잠결 만나는 것. 굉장히 안보 보수적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보로 본인이 보수주의를 보여주는 것과 내 자신의 입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다라고 규정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의 행보와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여론조사에 유리할 것이냐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또 배종찬 소장님 모시고 이 여론조사 보면서 뭐가 이렇게 달라 궁금했던 의문점들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의 흥미로운 분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토론회가 있었는데 윤석열을 배제하려는 거 아니냐, 망상이다 라고 날선 발언들이 오고 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 윤석열 배제론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입장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보면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망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응답할 수가 없지만 제가 진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 오래 했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거는 참 유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야, 망상이다, 모욕적이다, 굉장히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것 같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3자가 볼 때 그런 상황.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윤총 총장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이준석 후보가 망상이다 라고 되받아치게 하자 나경원 후보는 이 모욕적이다 라고 날선 반응을 보인 건데, 이게 고스란히 토론회에서 2라운드로 이어졌습니다. 토론회 때 발언 들어보시죠. 이 말씀이 좀 거칠으세요. 경선 과정에서도 탐욕을 심판해라, 찌라시, 망상, 이런 막말을 하는 당대표가 과연 당을 화합시키고 수 있겠느냐. 이 당대표의 자리에서는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종편 1세대 패널로서 아직까지 방송하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가장 막말에서 안전한 사람이 저고요. 망상이라는 표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격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번 여야 대립구도 속에 상대의 도발에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망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막말이며, 예를 들어 망상의 상위 버전으로 과대 답변 시간 보장이 있죠. 과대 망상이라는 표현인데, 과대 망상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막말로 인식되는 표현입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도발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대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다. 일단은 그런 말씀도 있고요. 화끈하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미 비대위원이 네. 전당대회 때 또 무슨 역할을 또 맡으신다는 첩보를 제가 들었는데 뭡니까? 전당대회는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통상적인 전당대회라면 모두가 체육관에 모여서 그 자리 현장 투표도 하고 정말 빅 이벤트가 펼쳐지는데 코로나 시국 아니겠습니까? 투표는 투표대로 진행되고 전당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의 전당대회를 아마도 금요일에 사회를 맡아야 돼서 제가 사회 진행 돌직구 쇼를 그날 금요일 하루 양해를 부탁을 미리 좀 먼저 드립니다. 그건 괜찮은데 김병민 비대위원이 그럼 전화해 사회 보면서 누가 당대표인지 그 결과 발표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뜸들이고 발표할 겁니까? 바로 발표할 겁니까? 저는 이게 누구다라고 확정적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을까. 야, 이거 재밌는 힌트인데, 자, 잠시만요. 지금 그러니까 망상이다, 모욕이다 예. 주고받고 있는데, 원사이드로 일방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 원사이드로 일방적인 결과가 나올 거면 이렇게 치열하게 다툴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워낙 전문가시니까 여론조사를 보시는 이 추세나 그리고 데이터를 보는 분들은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당원의 70%의 투표가 있고 어제 나왔던 투표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모바일 투표 첫날이었잖아요. 모바일 투표 날인데 그거 뭐 어떻게 나왔는데요? 25%가 넘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전당대회를 보면 전당대회 전체 투표가 20%가 조금 넘는데 예. 우리 투표율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첫날에 지금까지 전체 투표보다 예. 훨씬 상회하는 높게요. 투표율이 나왔다. 역대급이라고 나오네요, 지금 서울신문에. 예, 역대급의 25.8. 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30만 명이 넘는 책임당원들, 그러니까 책임당원들은 우리가 돈을 내고 있는 당비를 내는 당원들을 얘기합니다. 그 당비를 내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화와 쇄신을 갈망하는 당원들도 있지만 어제 투표율이 25.8이었는데 예. 누가 이겼어요, 어제는?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구나. 예. 당은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을 합니다. 혹자는 이게 모바일로 하니까 다 보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난날 서울시장 경선 때도 당일 아침에 뚜껑 열고 발표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는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대표는 알겠지 생각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날 아침 개봉해서 얘기하기 1시간 전에 전화 와서 누가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봐서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진짜 모르세요? 라고 되물었다니까요. 서로 누가 될 거 아니냐 물었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서 개함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다.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투표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서로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터라 여론조사 수치에서 이준석 후보가 높게 나오더라도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이뤄질지 궁금하고 그래서 너무 과열되다가는 또 지켜보는 흥미보다 이거 국민의 미래에서 되겠어라고 생각되는 국민들이 계실지 몰라서 이 정도 됐으면 조금 과열된 열기를 식힐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안 그래도 제가 좀 올라왔었어요.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아니, 재밌어요. 길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투표나 선거 때의 경험을 보면은 네. 아주 투표 참여가 파격적이다. 그러니까 첫날에 벌써 25.8%라는 것은 뭐 이것은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파격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요?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서 파격적이다라는 것은 이준석 돌풍이거든요. 예. 저는 이게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이 투표율에. 왜냐하면 당심도 민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파격을 통해서 자기 대권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당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이 당 관계자 김명 비대위원을 통해서 일반 여론조사와 이 당원들의 선택은 다를 수 있다 조금 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어쨌든 당원도 일반 여론조사를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변호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 가지예요. 이게는 이번의 경우에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밴드웨건이죠. 왜냐하면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이준까지만 입력을 해도 이준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대미문의 일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스노우볼링으로서 계속해서 커져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여기 나와 계시는 전재수 의원도 부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의 정말 이상할 정도의 돌풍이고 밴드웨건과 스노우볼링.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4명의 중진 후보들이 단일화 안 하잖아요. 예. 이거는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진들은. 당원들의 표가. 예. 어느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예.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버터플라이 이펙트입니다. 버터플라이, 나비 효과. 그러니까 자기 대권까지 갈 수 있어. 이제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단순히 당대표 수준이 아니라 자기 대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MZ세대를 견인할 수 있는 대변인 현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의
당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열풍은 충분히 변화, 이준석 돌풍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 두 분의 전문가, 비대위원이 보는 내부의 속사정은 이거 원사이드 아니다, 만만치 않다, 모르겠다라는 발언. 배종찬 소장님은 밴드웨건, 스노볼링, 버터플라이 이펙트 등을 근거로 이준석 돌풍이 이 투표율에도 반영이 됐을 것이다라는 전망. 과연 금요일에 최종 결과 김병민 비대위원, 우리 돌직구 멤버가 가서 발표할 때 누구 이름이 나왔는지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없어도 대선 승리한다. 승리하면 O, 아닐 것 같다면 X 해주십시오. 네, 꽂아주시면 됩니다. X시군요. 와, 모든 후보분들이 윤석열 없이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와우. 자, 관련해서 나경원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더 이상 당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이유에서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김종인 위원장께 부탁한다. 소중한 우리 대선 주자들 평가절 하지 말라.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마라. 라고 당일에서 손을 떼라. 라고 강한 발언을 한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평가절하를 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나경원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손절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개입 말라라는 나경원 후보의 이야기에 대해서 묻자 연합뉴스 기자가 그 사람이 대표 경선에서 밀리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별이 또 나오네요 여기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라. 라고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애초부터 윤석열에게 큰 기대했던 것도 아니다. 입당하든 말든 관심 없다. 라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 또 하나의 대목을 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과연 이 전당대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대표와 상당히 불편한 사이다.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욕설까지 했던 것까지 재조명됐는데 안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한 합당의 진정성과 합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임한다면 합당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겁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전임 당대표 권한 대행께 원칙 있는 통합의 방향을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겁니다. 자, 누가 당대표가 돼도 합당은 될 것이다 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속내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해요. 안철수 대표의 자택과 제 집의 거리는 1km 남짓합니다. 같은 상계동 주민으로서 허심탄회하게 합당 문제 논의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네 모 카페에서 한 차 한잔 모시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전재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후보와 안 대표의 어떤 불편한 과거가 이제 합당 문제에 있어서 차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큰 틀에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거다. 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난 총선에서 사실은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지역구 후보를 아무도 안 냈습니다. 비례대표만 냈죠. 그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때 이미, 지난 총선에 이미, 몸의 절반은 국민의힘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합당 문제는 아마 정치 일정대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안철수 대표가 좀 속이 좀 썰릴 것 같아요. 속상하다? 예,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새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한 몸에 다 받았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이준석도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옛날이요. 옛날이요. 이런 이제 나만 새정치할 때가 좋았는데.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마 합당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의원께 요거 질문도 드릴게요. 정당 지지도 함께 보시죠. 38이에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29.7.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민주당이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자꾸만 남 탓하고 외부의 요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렇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저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요즘 이제 이준석 돌풍 현상이라든지 국민의힘 저도 사실은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재밌게 보고 있죠.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경원 의원과 같은 이제 중진 의원들이 좀 이 정치를 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욕을 느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격화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경선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컨벤션 효과라든지 이런 이제 효과들이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이길 겁니다.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경선 막바지에 좀 울타리처럼 이렇게 좀 넓은 리더십, 그래도 당의 4선, 5선 정도 되는 중심 의원들 아닙니까? 말로서 토론으로서 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자세와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진정성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전혀 이게 가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리더십을 좀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선배로서 전재수 의원님이 또 애정어린 또 조언까지 해주셨고요.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원 사이즈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전재수 의원님은 한쪽이 크게 이길 것이다라고 두 분이 다른 전망을 했다라는 점도 함께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하버드 동문 이탄희 의원이 이준석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자서전 속에 본인의 입시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다라고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탄희 의원은요.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 이준석이 자신이 승자가 된 입시에 대해 남긴 말이다. 그것도 성리된 이후에. 이준석은 자신의 성취 전반에 대해 이런 태도다. 이준석 현상의 시대 교체 열망은 반가운 측면이 있지만 이준석 자체는 전혀 반갑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이탄희 의원의 비판의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고학력으로 살아왔던 본인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썼던 과거의 책에 대한 공정에 관한 본인의 주장, 이 내용들이 상치되고 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엘리트 코스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탄희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이게 공정한 경쟁 속에서 나의 노력 때문에 올라왔다기보다는 뭔가 나에게 주어졌던 기회들이 더 특출났기 때문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바라보고 있는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2주, 3주 정도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준석 현상으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높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굳어짐이 생기는 순간부터 맹공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아마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난다면 지금 나왔던 공격의 척도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얼마든지 주장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들도 충분하게 본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특정 정당의 대표를 끌어내리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대통령 선거 국면까지 정치 행위로 가게 되는 부분들은 온당치 않은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는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많은 말들이 사실 지금도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 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투표가 다 진행될 때까지는 공정한 경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투표가 다 이루어지고 난 선거 결과에 따라 진행되고 뽑힌 당대표가 선출되고 난 뒤에 그 나머지의 비판과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해준철 소장님. 가장 큰 이유는 MZ세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될 경우 가정입니다.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될 경우에 가장 크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 차기 대권 후보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MZ세대 표심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역대 우리가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나 차기 대권 구도는 중도층이 참 중요했어요. 근데 중도층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 다소 보수화된 성향도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중도층은 이제는 더 이상 집단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중도가 상당히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억눌려왔던, 응어리졌던
그다음에 분노하고 있는 MZ세대, 2030 세대 표심이 최근에 집단화돼요. 이게 이제 뭉쳐서 이른바 이준석 돌풍, 이준석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탄희 의원도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준석 당대표가 되는 경우에 자기 대권 구도에서 그리고 앞으로 정당 간의 경쟁에서 MZ세대를 견인해 가버리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치명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부터 이준석라고 하는 인물을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이 이준석 세대의 돌풍 현상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민주당의 견제, 이탄희 의원의 지적 등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정치 기사를 분석해보니까 상당히 또 흥미롭습니다. 준비 많이 해주신 배 소장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라인 소위 대거 좌천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많이들 연수원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 연수원에 조국의 시간 현수막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의 만행, 그 진실을 밝힌다. 조국의 시간. 자, 법무연수원에 이 현수막이 떡하니 걸린 겁니다. 법무연수원은 아시다시피 소위 윤석열 라인이 대거 좌천돼서 간 곳들이 많이 이제 연수원입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법무연수원에 있다가 사법연수원으로 가고, 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연수원으로 갔는데, 자, 다시 한번 이따 나중에 현수막 보겠고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 그 연수원이에요. 강남일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 구본성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 한동훈 법무연수원에 있다가 사법연수원, 연수원으로 다 갔어요. 수사 못하게. 자, 그 연수원에 요 같은 조국의 시간 현수막이 2장 크게 걸렸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한 장 걸렸고요. 자, 또 다른 곳에도 한 장이 걸렸다는데 사진은 없군요. 자, 검찰의 만행. 요 사진, 그래요. 법무연수원. 이렇게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 사실은 소위 윤석열 라인이 대거 좌천이 된 법무연수원에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자, 이제 조국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현수막을 건 게 어떤 의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검찰의 인사를 보면 윤석열 총장과 가깝거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했던 그 라인들을 이제 좌천한 인사가 가장 특징인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좌천의 가장 좌천이 아니냐 기준은 검사는 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위나 직책을 가져야지 사실 검사로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이런 곳은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수사권이 없죠. 네, 특히 이제 법무연수원 같은 경우는 연구위원은 거의 아무 직책이 없어요. 그냥 연구하는 곳인데 사실은 물론 시간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검사로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실은 저 자리를 한직이다 아니다 이렇게 기준 삼기는 어렵지만 일단 검사들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는 한직이라고 볼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법무연수원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장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대전고검장이나 광주고검장 이런 사람들이 다 법무연수원을 갔기 때문에 마치 법무연수원이 좌천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특히 관련된 그러한 인사들의 집합소처럼 돼버렸어요. 특히 우리가 이번에 눈여겨봤던 것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사법연수원 연구원장으로 부원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현수막을 건 게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그건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아냥이다? 예. 너희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좌천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깨소금이다. 깨소금이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어떤 마음을 한 번 더 짓밟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원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갔는데 사법연수원이 거의 사법고시 출신들이 없어요. 딱 51개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연수하는 곳이거든요. 검사도 딱 저 한동훈 검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약간 황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김광삼 변호사님. 법무연수원 주변에 걸린 저 현수막의 위치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저기가 예컨대 이번에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난 조남관 검사, 강남일 검사, 구본성 검사가 법무연수원 출근할 때 잘 볼 수 있는 위치입니까? 그거 무조건 뭐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정문 쪽이에요? 저기 지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저걸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김광상이 이번에 소위 자천돼서 법무연수원에 갔다, 저 현수막을 봤다, 그렇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뭐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지만 미치도록 괴롭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의 시간은 다 갔다, 이제는. 그리고 검찰의 시간 다 갔고, 이제 조국의 시간이 왔다. 근데 조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은 책을 쓰고 나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재보궐선거 이후로 조 전 장관이 그 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게 굉장히 주류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져가는 조 전 장관이 책을 한번 내부로 말미암아서 다시 민주당이랄지 여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본인이 오히려 그 중심에 서면서 뭔가 관심을 받게 되고,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런 어떤 성공적인 책 쓰기에는 목적을 달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의 견해 들어봤고요. 조 전 장관도 이 의도가 놀리는 것, 아까 비아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놀리는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 이렇게 글 썼습니다. 힘든 상황 있는 사람 놀리는 것처럼 비치는 행동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에 걸린 본인을 지지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지지층들에 대해서 그 사람 놀리는 거 아니다. 그러지 마라. 라고 자제를 부탁했는데, 이재명 기자, 요걸 보고도 정치권에서 해석을 좀 달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조 전 장관 점잖게 지지층에게 잘 얘기했다라고 반기는 분도 있고, 조 전 장관이 이렇게 글 써서 굳이 언급한 걸 두고 사람 두 번 놀리는 거냐, 이렇게 좀 불편하게 반응 보이는 분들도 있고, 이재명 기자는 어떤 해석할 생각입니까?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저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에 걸린 프랜카드가 저기만 걸린 게 아니라 지역 곳곳에 걸리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SNS를 보면 뭐 대구 시민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대구에도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각 곳에 걸려 있는, 곳곳에 걸려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딱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을 찍어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힘든 사람들을 놀리는 듯한 저런 행동을 삼가해달라는 건 전 뭐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늘 저희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들의 과도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 내에 제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딱 찍어서 저 문제를 지적한 건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런 거에 대해서 지지층들도 좀 생각을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 송영길 당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당대표의 사과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계속해서 조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있는데요.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벗 정청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잡서를 드립니다. 본인의 책을 잡서라고 표현했군요. 그간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조국, 친필 서명까지 한 책을 선물 받았다라는 걸 정청래 의원이 올렸습니다. 고맙게도 친필 사인해서 보내주셨다.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언론의 왜곡과 과장, 검찰의 무도함과 잔인함, 디테일이 펄펄 살아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잡서. 겸손한 표현이겠죠.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님. 조국 전 장관은 정청래 의원한테 굉장히 고맙겠죠. 책을 여러 권 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응원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4.7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에 있는 초선 의원들이 이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의원 중에는 지난날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졌을 때 누구보다 조국 전 장관 지키게 나섰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조국 전 장관 사태가 터졌을 때 민주당의 반응, 그리고 지난해 총선을 거치고 나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을 지키려고 하는 또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들과, 그리고 올해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다 저마다 굉장히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말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저는 충분히 지켜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보는데 그중에서 아주 한 길을 꾸준하게 걸어왔던 정치인 중에 하나가 정청래 의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은 피력했겠지만 하지만 정청래 의원의 생각과 뜻과는 달리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인사들은 내년도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드러날 것 같아서 앞으로 민주당이 조국의 시간, 그 조국의 늪에 좀 빠지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야당 비대위원회 견해였고요. 조국의 시간 책 속에 윤 전 총장과 검찰을 비판하는 이 같은 내용이 있는데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고 합니다. 2명의 대통령 감옥 보낸 윤석열, 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했다. 윤석열은 공격자, 택군 넘어 군주가 되기로 하는 것이다 라고 조국의 시간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의 발언, 어떤 발언이길래 재조명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 거의 모든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채운 것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어떤 그 시스템보다는 인사에 대해서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민정수석께서는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고 수사가 다 끝났을 때 전화해서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면 그만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권력기관을 다루는 것이 지나치게 아니한 관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김광산 검찰 출신 변호사님, 당시에 금태섭 의원은 분명히 경고를 했었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믿어야지 그렇게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그러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워낙 학교 때부터 잘 알았고 다 이신점심이라 전화해서 선배님 그만하시죠 라고 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거다라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본인의 충고를 무시했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막상 책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본인에 대한 수사 등이 이어지자 이렇게 윤석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갑자기 절대적인 비판으로 조 전 장관이 뒤바꿨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논란인 것 같은데 김광석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 근데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무도하다고 하면 그 책 내용 보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다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 어떻게 보면 자기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마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는 윤석열 총장에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태섭 의원 얘기에 의하면 아니 이제 검찰총장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이 얘기예요. 아니 중앙지검장한테 뭐 총장 권한처럼 이렇게 많은 권한을 줘서 되면 되겠느냐? 이건 나중에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나는 윤석열 총장하고 대학 선후배고 선배님 형이 그만하시죠. 그러면 그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순수하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깊이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어떤 중앙지검의 검사장 아니면 총장 이런 권한을 가진 걸 그냥 자기들에게 불리한 수사라면 선배님 이제 그만합시다 하면 그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게 정말 진심이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국정농단이랄지 적폐수사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 검사를 자리를 만든 게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때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중앙지검의 특수통이 제일 검사가 많고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높아진 게 바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때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까지 조 전 장관이 자기에 대한 수사를 하기 전에 검찰에 그렇게 친화적이고 특수통을 갖다가 굉장히 더 옹호를 하고 키워주려고 했던 거하고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 상반된 본인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 전 장관의 어떤 조로남불할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책의 내용이고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사 출신 김광산 변호사님의 돌직구, 조 전 당시 민정수석의 내로남불에 대한 지적인데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직을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을 상당히 좀 낭만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의 문제와 이제 그 비교를 하자면 조국 전 장관의 저런 이제 낭만적 인식이 조금 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는데. 의아스럽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문제는 어떻든 내사, 수사, 기소, 공판까지 70년간에 걸쳐서 압도적이면서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권력을 쪼개고 분산하는 것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좀 낭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어떻게 이제 검찰 개혁에 조금 좀 그 과정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과 연루돼서 오늘 1심 재판 결과가 선고될 사람이 있습니다. 최광욱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과 관련해서 최광욱 의원 앞선 업무방해 혐의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결국 집행유예 유죄를 최강욱 의원은 선고받은 바 있는데 하나가 지금 더 걸려있고 그 1심 결과가 좀 잠시 후에 이제 나오는데 지난해 총선 당시 때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분명히 인턴을 했다. 본인이 써준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인턴을 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는 허위인데도 불구하고 최강욱 의원이 선거 기간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미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위 인턴서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앞서 업무방해 혐의에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인턴서다라고 1심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1심 재판부의 앞선 판단에 따르면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줬는데 본인이 선거 때 이거 허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발표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선고했지가 궁금해지고요. 3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마저 무효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까지 무효될 수 있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과연 잠시 후 발표될 1심 결과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관건인 상황인데 최광욱 의원의 지난 3월 첫 공판 때 이야기 들어보시죠. 옛 말씀을 인용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차가 아무리 낡고 작고 허름하더라도 그 기차 바퀴에 구멍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기자, 이게 이제 두 사안인데 한 사안인데 사실은 두 개의 재판이니까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까지의 상황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하게 하고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죠. 예. 그런데 그것이 검찰은 허위다.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서 대학원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재판을 걸었죠. 그 재판은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이미 최강욱 의원은 이제 지금 2심을 재판 중이고 그러니까 실형을 받았죠. 1심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난해 총선이 있었고 그 총선에서 총선 당시에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또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한 건데 중요한 건 전 벌금 300만 원 구형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해서 과연 100만 원 이상을 받느냐 아니냐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업무방해죄로 징역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확정되면 또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업무방해 그러니까 얼마나 형을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업무방해죄가 무죄였다면 허위사실 공표 당연히 무죄였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총선 때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자기 방어권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자체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볼 것이냐가 지금 쟁점인데 만약에 본다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최강욱 의원은 두 건 다 유죄가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과연 재판부가 과연 유죄를 볼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재판이 지금 10시 선고죠. 10시 선고로 알고 있는데 잠시 후면 이제 선고될 것 같은데
김관삼 변호사님. 네. 자,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그런데 사실 지난번 허위 인턴 발급해서 이제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사용했다. 이 부분은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본인 자체는 정말 인턴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1심 재판부는 굉장히 명확하다, 증거가. 그래서 그 정도 사안이면 제가 볼 때는 벌금형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집행유예형이 나와서 아마 재판부가 너무나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최강욱 대표가 이걸 부인하니까 이건 굉장히 반성의 기미도 없고 죄질이 좀 불량하다고 해서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은요, 인턴에 관련된 문서를 허위로 해서 대학 입시에 쓰도록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선고받는 사안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실제적으로 인턴을 했다, 이렇게 갖고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물론 인턴의 어떤 문서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전혀 별개의 사안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선고하는 것 자체는 약간의, 법리적으로 약간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명확하지는 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선거법 위반을 하려고 하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고의성과 관련된 부분, 예.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그런 진술을 했는데 이걸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이제 소극적인 자기 방어로 봐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최강욱 대표에 대해서 이제 좀 한 말씀 하자면, 예. 좀 말이 너무 강해요. 본인이 청와대 민정 비서관까지 했잖아요. 예. 그 열린민주당 대표예요. 또 국회의원이고, 본인이 변호사를 했는데 변호사도 뭐 작게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군법무원 출신이거든요. 또 군법무원 동안 또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법조계 활동을 해온 사람인데, 법과 관련해서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어떤 법조인으로서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정치적 수사입니다만은 개가 짖어도 뭐 기차는 달린다. 이 개가 누굽니까, 이게. 그런 표현에 있어서 검찰을 비판할 수 있죠. 또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충분히 정당하게 비판할 권리도 있고 또 정치인 되면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적어도 공지를 거쳤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좀 듣기에 좀 불편한 언어는 좀 순화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이에 대해서 개혁 방해를 위한 기소다, 부당하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1심 선고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한창 거세질 당시에 민주당에서 국민 권익위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한 사람이 없는지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좀 충격적입니다.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의 발표 12명, 부동산 투기건 16건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숫자에. 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등 대상 7년치 거래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 부동산을 불법 소유, 그리고 거래, 불법 거래 의혹한 연루된 12명, 의원 본인은 6명입니다.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고, 이름은 까지 않았어요. 명단은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야당에서는 명단을 왜 안 까냐, 국민 기만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기자. 의원 6분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거래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권익위에 발표한 건데, 이게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유형별로 지금 혐의가 나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지역구라든지 대규모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게 한 3건 정도 나와 있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상당히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이제 혐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한 2건 정도의 부동산 투기, 인접 지역의 토지에 대한 2건의 투기 의혹이 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16건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4명이고
거기에 직계 좀비소까지 해서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 중에 의원 6명 그리고 의원 가족 6명, 12명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800여 명 중에 12명이 많다고 느끼면 이제 많은 거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12명밖에 안 되느냐라고도 보면 볼 수도 있는 건데 결국 문제는 민주당이 이 혐의가 발견될 거에 굉장히 단호하게 출단 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밝힌 상황에서 과연 지금 앞으로의 조치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고 이 조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난 재보선 민심이 LH 사태 촉발됐다고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강한 조치가 또 한 번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조치를 하는 것도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의 개발 정보를 알고 공개되지 않은 개발 정보를 알고 본인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보유를 했다면 이건 정말로 국민들을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권익위가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좀 깜짝 놀랄만한 사안인데 송영길 대표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당같이 좀 더 강도 높은 그런 조치까지 충분히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제가 사안을 보고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네. 저희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에는 더 단호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막상 결과가 나오자 상황을 좀 보겠다라고 밝힌 건데 지난 2일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협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혹시 전 의원님은 아니시죠? 아니, 명단이 공개가 안 됐으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집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 예. 굉장히 자유로운 입장인데, 근데 저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국민들께서 LH 문제 때문에 분노가 폭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공직자들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참에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들, 특히 사전 정보를 자신의 직무상 사전 정보를 취득을 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것은 명백하게 처벌하겠다는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자필로 해서 전부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민주당이 의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본인 동의서를 다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송영길 대표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투기 의혹이 있거나 또는 사전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부동산을 매매를 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아주 강력한 당 차원에서 징계가 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저 부동산 전담으로 하는 그런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좀 이번 참에 민주당이 스스로 했듯이 국민의힘도 좀 스스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좀 맡겨가지고 국민들의 이 부동산 분노에 대한 대답을 이제는 좀 해야 될 때가 왔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번 참에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좀 나서가지고 국민들의 분노도 좀 깔아앉히고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국민의힘도 이참에 뭐 다 야당까지 다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의 말씀이 지난 2일과 지금이 조금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언론 지적도 있는데 혹시 국민권익위가 뭐 밑도 끝도 없이 6명이 투기했다라고 발표할 리는 없을 것이고 그 근거도 다 냈을 텐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본인 얘기 들어보고 권익위는 투기라고 했지만 우리가 들어보니까 다 닭 한 마리 빵 한 조각 사정이 있네 라고 혹시 면죄부를 줄 것 아니냐라는 또 일각의 우려. 그러니까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부당 이득을 얻었거나 아니면 범죄에 준하는 부동산 매매가 있었다라면 자기가 직접 서명을 해가지고 자필 동의서를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해다오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분위기상 그냥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나 후기에서 안 돼.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예. 이 조사를 하는 이 전문가들이 거의 계좌를 들여다본다거나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이런 권한은 없지만 굉장히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동의를 해가지고 스스로를 조사해달라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기에는 일단 의혹이 있으니 이제 저 특수본에 이제 이첩을 하고 당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논의를 해가지고 아마 명단도 공개를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공개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예. 민주당이 나서서 벌린 일입니다. 그런데 명단을 공개 안 한다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명단도 공개를 할 것이고 소명을 충분히 들어볼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당에서 합당한 조치를 송영길 대표께서 화근한 대로 예. 진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의 돌직구입니다. 명단 공개해야 되고 화근한 대로 화끈한 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돌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오늘의 핫쌈입니다. 만나보시죠. 항공권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우럭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유상철 감독이 결국 멸세를 했습니다. 아쉽고 그립고 안타까운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자녀 백신 접종에 항공권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항공권 예약은 442%, 제주 항공권 14%, 국내 숙박 43%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고서 해외 출국이 가능해진 국가들도 이제 점점 늘어남에 따라,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금 의아스러운 일도 있는데요. 20대 대기업 직원들이 본인들이 맞을 대상이 아닌데 파이자 예약에 대거 성공한, 그러고 정부가 실수, 대거 취소한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30세 미만의 사회 필수일,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 소방 등 파이자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파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한 건데, 요거 대상이 아닌 그냥 대기업 20대 직원들이 나 파이자 예약 성공했어요, 예약하니까 되던데 라는 예약 성공 후기들이 올라오면서 대거 예약에 성공합니다. 인증샷, 야호, 나 대기업 다니는데 나를 필수 인력으로 분류하던데, 알고 보니 질병청의 황당 실수. 질병청은 혼선 빚었다, 양해해달라라며 예약을 일괄 취소하는 일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20대 대기업 직원들이 예약이 취소돼도 이건 법적으로 괜찮은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저 자체 이제 질병청에서 이제 실수한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지금 우리가 백신을 어떻게 보면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런 이제 사소한 실수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한 3번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질병관리청에서 잘 유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 내용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병원이 있으면 병원에서 의료진 간호사만 맞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의료와 상관이 없는 뭐 일반적인 사무하는 분들도 다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이 있으면 대기업에 뭐 삼성병원이랄지 뭐 현대는 현대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부속의원이단 말이에요. 근데 부속의원하고 삼성 대기업하고 코드가 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에 종사하지, 병원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코드가 같다 보니까 예약할 때 그 코드를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예약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약자랄지 취약자에게 먼저 지금 백신을 맞춰서 백신 집단 접종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만약 이런 헛구멍이 있으면 잘못하면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질병관리청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거라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핫쌈,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인데 우럭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뭔 사과일까요? 바로 보시죠. 우럭찜을 했군요. 잘 가라 우럭아. 네가 정말 우럭의 자존심 살렸다. 미안하다, 고맙다. 우럭 먹으면서 우럭한테 사과를 한 거죠. 다소 좀 엉뚱하고 정용진 부회장의 어떤 뭐랄까요, 조크 같아요.
그런데 요게 패러디까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안하고 고맙다. 돼지고기 먹으면서. 돼지야, 미안하고 고맙다. 뭐 요런 패러디까지 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어떤 SNS 소식까지 짧게 짚어봤습니다. 화제가 돼서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 핫삼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폴란드전에서 통쾌한 골을 터뜨렸던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이렇게 강인한 기억이 있는 유상철 감독이 결국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만나보시죠. 굉장히 어려운 일주일 동안. 근데 이게 쉬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쉬어보지 못해서 뭘부터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운동장에 찾아주셔서 또 많은 팬들이 이제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과 격려를 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그냥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끔 이렇게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자, 많은 애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유상철 감독님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6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100분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